네, 더 공정하게 더 균형 있게 스픽스 브리핑 박영식입니다. 오늘 무지덥습니다. 폭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은 곧 여름 휴가를 간다고 합니다. 자신도 휴가를 가니까 당신들도 가라. 공무원들에게 휴가를 권유했다고 하죠. 근데 처지가 다른 분들도 많을 겁니다. 직업 사정이 예전 같지 않아서 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아니면 쉴 여유조차가 없기 때문에 휴가를 포기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여튼 휴가하시는 분들 많이 부럽고요. 올여름 휴가 없이 저희 스픽스를 도와주고 계시는 오늘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지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정호진 더 좋은 정치 연구소장, 메타 커뮤니케이션 센터 김영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매일 나오시는 건 아니니까 휴가를 간간히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정호진 소장께서는 최근에 예, 갔다 왔습니다. 잘 다녀오셨죠? 네, 잘 다녀왔습니다. 제주의 바람은 서울보다 뜨겁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때는 좀 시원했어요. 그러셨어요? 예. 이제 제주는 부산, 대구 이쪽보다는 좀 덜 덥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평소에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 많이 가시는 것 같고, 차 교수님께서는 혹시 이제 휴가 계획 저번에 있으시다고는 저는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름 방학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름 방학이 서머 버케이션이잖아요. 그래, 저는 그렇죠. 버케이션 시작한 지 오래됐습니다. 네네. 근데 벌써 하나도 안 됐어요. 방학이 꼭 휴가는 그러니까 이제 휴가를 간다는 의미는 보통 네. 다들 어느 지역으로 떠나거나 네. 해외를 나가거나 혹은 제주라도 다녀오셔야 휴가라고 하니까. 아니 집에서 그러니까 모든 일상을 좀 내려놓고 쉬는 것도 휴가일 수 있으니까 예, 예. 꼭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간다는 것만 휴가라고 생각하기에는 예. 조금은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천상 방송인인 김영기 대표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아마 원하는 대답이 무엇일지 대충 알 것 같아서 자, 휴가 안 갑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됩니까? 얘기해 주세요, 빨리. 저도 지난 주말에 이제 산에 가볍게 갔다 왔는데 네네. 일상에서 잠깐 좀 벗어나서 좀 환경을 바꾸는 것만 해도 좀 리프레시가 되니까 아마 지금 피곤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으니까 예. 그것을 좀 뉴스- 벗어나서 예. 환경을 한번 바꿔보고 잠깐 네. 어디 산이라도 한번 들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 말고 바로 여기 이렇게 에어컨 나오는 스픽스에서 그 얘기 너무 식상하지 않아요?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휴가다라는 대답을 제가 원했는데 아무튼 세 분 다 저의 우문에 현답을 주신 걸로 그냥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일면으로 넘어갈 텐데 휴가 얘기해놓고 나서 이 주제 가려고 하니까 조금 꿉꿉하긴 하네요. 오늘의 일면은 어떤 내용이 좀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면입니다. 오늘의 일면은 평소에 논란이 됐던 사안과는 조금 더 한 단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도 해 보이네요. 윤 대통령 취임식에 그 사진이 잠깐 나와 있는데 주가 조작 의혹,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아들인 권형민 대표가 VIP석에 앉았다라는 보도입니다. 국민일보는 사진으로 일단 사회면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한겨레에서는 지금 좀 크게 다루고 있죠. 윤 대통령 부친 뒤쪽에 앉아서. 근데 이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VIP석에 앉았다면 이게 괜찮은 걸까라는 이제 물음표가 달릴 수 있겠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차 교수님?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권오수 씨가 사실 주가 조작의 주범인격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구속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런 분의 아들이 지금 저기 초대를 받았다. 무슨 자격으로 받았을까? 그리고 또 지금 VIP석에 앉았다. 네. 그만큼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권오수 씨하고 연결 지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지금 김건희 여사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씨 일가와 상당히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겠죠. 네네. 그렇다고 해서 그 가깝다고 해서 주가 조작의 혐의를 확정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한간에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의 아들을 친인척이 않는 VIP석에 모셨다? 예. 전혀 사려 깊지 못한 행위였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정호진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을 보면 취임식 초청자 명단이 없어서 일일이 확인이 어렵다 정도의 답변인데 이 답변은 사실은 예전에 보수 유튜버 논란됐을 때도 일일이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답변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실은. 어떻게 보세요? 좀 군색한 변명은 아니겠습니까? 그 한 국가의 대통령이 취임하는 굉장히 국가로서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그만큼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고요. 네. 대단히 좀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근데 과연 그렇게 믿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초청자 명단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꼼꼼하게 점검하고 네. 취임식당에 엄청난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청와대 답변은 뭐 선뜻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예. 이거 보면서 특히 나경원 전 의원께서는 많이 섭섭하실 것 같습니다. 뭐 구구 유튜버 안정권 씨도 그랬고 이번에는 네네. 권오수 씨의 아들까지 하면 이 참 많이 섭섭하실 것 같아요. 예, 예. 뭐 아무튼 이제 이런 논란이 좀 확전될 수 있는 건 대정부 질문 기간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제 관련된 질문들이 어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을 했기 때문에 나왔다고 하고 아무튼 제가 앞서 언급했는데 뭐 인터넷 바닥 민심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보수 유튜버들의 참석이나 이런 부분과 조금 결이 조금 다른 게 VIP석이라고 하니까 예전에 취임식 참석 논란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서요. 비난 댓글이 쇄도합니까? 그러니까 뭐 확인 안 된 사람들이 그냥 가도 되는 자리인가 보네. 아 그런 댓글이 있어요? 이런 댓글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게 나경원 전 의원 대표까지 했었던 정당의 대표들도 초청을 못 받는 자리에 과연 권오수 대표의 아들이 가 있는 것이 맞느냐라는 네네네. 뭐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들이 있고요. 뭐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뭐 굉장히 전통적으로 열성적으로 이 보수를 지지했던 보수 지지자이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반 국민, 우리 이모는 왜 초청 못 받았냐? 예, 뭐 이런 댓글도 있을 정도로 예. 어떻게 보면 상대적 어떤 박탈감이랄까요? 예,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초청 인사들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 없이 이렇게 초청한 것에 대한 의구심, 이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는 댓글들의 흐름들을 쭉 지켜봤습니다. 네, 뭐 사적 채용 논란이나 실제 사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채용된 거와는 좀 뭐 다르게 볼 수도 있는 사안인데 이건 분명히 다르게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는 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맞득잖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적 채용 논란도 사실 사적 채용 같은 경우 전 정권에도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적 채용에도 나름대로 기준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캠프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역할을 했다든지 네네. 이러한 분들이 그러니까 정권이 출범하고 난 뒤에 배제됐을 경우에 정권 운영하는데 타격이 있다든지 뭐 그러한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 이 사적 채용에서 그러니까 지금 채용된 분들의 그 기준이라는 건 뭐냐?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 얼마만큼 그러니까 친소 관계에 따라서 지금 다 채용된 걸로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채용뿐만 아니라 지난번 스페인 갔을 때도 그때 그 같이 동행했던 인사비서관의 부인도 예. 결국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이 그러니까 하나의 고리였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지금 VIP석에 앉은 권오수 대표의 아들도 결국은 지금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이라고 한다면 모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사뿐만 아니라 이 소소한 국정 운영에까지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작동된다.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공적 시스템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네네. 그 사람도 인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한 인식 자체가 저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갉아먹는 주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이제 뭐 이런 항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뭐 권오수를 불렀냐? 뭐 권오수의 아들을 불렀다. 뭐 아버지와 아들은 다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해명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다르다. 아 그리고 뭐 그 대통령 취임식 참석이라는 게 전 정부에서도 친한 사람 친소 관계에 따라서 지인 부를 수 있다는데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실제 혐의가 있고 권오수 회장 말고 아들은 또 문제가 없지 않는지 이런 식의 반박은 가능할 텐데 그 반박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정서상 맞지 않다?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 권오수 전 회장의 아들이고 현재 도이치모터스 대표로 있습니다. 네네. 지금 관련 주가 조작 혐의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선뜻 납득을 할 수 있을지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일면에서 만나본 사연이고요. 이 기사는 신문들에서 다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가 꼽아온 국민일보와 한겨레에서 다뤘다는 내용 일단 먼저 만나봤고요. 자, 이제 이슈 집중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집중의 오늘 제목은 바로 이 제목을 뽑아왔습니다. 쿠데타 물음표 내란. 자,
쿠데타와 내란 저희가 사실 그 오늘 출연하신 선생님들과 함께 방송 시작 전에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깐 언급을 해보기도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사전적 의미를 먼저 좀 짚고 가볼까요? 김영기 대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이게 사전적 의미를 짚는 게 조금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뭐 일단 뭐 쿠데타 같은 경우에 지배층 내 특정 세력이 무력에 기반해 정권을 전복하고 이렇게 좀 섬뜩하게 나와 있고요. 역시 내란은 뭐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 뭐 이런 식으로 좀 분류가 돼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사전적으로 보는 것보다 전두환 12.12 쿠데타 우리가 다 쿠데타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소 죄목을 보면 사실 이제 내란으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란죄. 법적 용어로 봤을 때는 쿠데타는 존재하는 용어가 아니고 예. 법적으로는 결국 내란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 그런 그 지금 쿠데타냐 내란이냐 아닌데 같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과연 좀 올바른 그 정치적 이게 논쟁 거리인가 싶기도 하고요. 예, 예. 대정부 질문이 전체적으로 좀 국민들에게 글쎄요 충분한 그 질문이 되고 네. 좀 시원한 답변을 얻는 장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습니다. 네, 대정부 질문 어제 뭐 장면이 있었지만 박주민 의원실이 서로 뭐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그러니까 총경들의 쿠데타라고 했지 내란이라고 한 적 없다 이제 이 해명이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말 같지 않은 해명인가요? 사실 아까 내란이라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뭐 이래 지금 이 현직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그 형사 소출을 그러니까 면하는 그러니까 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내란을 만약에 획책했을 경우에는 예, 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소출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것은 상당히 법률적 용어죠. 그런데 지금 어제 이상민 장관이 이야기했던 쿠데타라는 것 자체는 아마 12.12 사건을 아마 빌어와서 이야기하는 표현 중에서 이제 쿠데타라는 걸 쓴 것인데 예. 사실 쿠데타라는 용어는 프랑스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프랑스어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쿠데타는 나라에 대한 타격이에요. 근데 나라에 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력. 그것은 무력이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주로 이 쿠데타를 행하는 세력은 일반 뭐 시민 민중이 아니라 주로 그러니까 물리력, 군사력을 갖고 있는 군대가 동원이 되는 예, 예. 그러한 식의 그 지금 내란 형태를 특정지어서 쿠데타라고 이야기해서 예. 뭐 이 우리말로는 어떻게 보면 군사 정변 예. 이런 이야기를 하죠. 대표적으로 5.16 예, 예. 그리고 12.12 이 같은 것들을 아마 쿠데타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뭐 이상민 장관은 그러니까 이 지금 법률적 용어인 내란이라고까지 규정하기 힘들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지도부의 그러니까 이 상명 하복의 이 군지휘계 통의 그걸 갖다가 항명했던 그러니까 12.12와 같은 항명 사태라는 부분을 아마 강조하기 위해서 12.12를 아마 갖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12.12 사태하면 느끼고 알다시피 당시 전방사단이었던 구사단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군인들이 동원이 돼서 네. 상당히 그러니까 이 일부 그러니까 지금 당시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서는 총격전이 벌어져서 아군끼리 피해가 나고 하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경찰이 쿠데타를 일으킨다? 경찰이 무기는 무기고 갖고 있죠. 그러나 이 12.12 사태 때 탱크와 대포를 동원하던 그런 식의 이 지금 군사정변에 이 지금 경찰을 비유한다? 네. 저는 경강부여도 이런 경강부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바스럽다고 생각합니다만 잠깐 이제 그 정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기 전에 그 경란 관련 주요 발언 좀 띄워주세요, 김 PD. 잠깐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빙의를 한다면 취지가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 지금 특정 그룹이 주도해서 공무원들이 어째 군인도 공무원이니까 경찰들이 직무 명령에 불복종해서 자기들끼리 회의 열고 이거 정권에 한번 불복종해보자. 그것도 경찰도 무력이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언제쯤 우리가 봉기를 하자. 이게 쿠데타가 아니면 뭐냐? 라는 식의 접근도 가능하다는데 소장님께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휴일에 여행 휴가를 갖고 예, 예. 모임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걸 가지고 모임을 했고 예를 들어 공무원 집단 행위 금지, 복무 규정 의무 다 무시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좀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네네. 네? 아니 경찰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예. 집단적으로 모여서 의견을 만들 수도 있고요. 예.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과정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번에 그 경찰국 행안부 신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도리어 행안부가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음. 5번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신설하겠다. 네. 30년 넘게 이어왔던 제도를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이 당사자인 경찰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라든가 사회적 공론화라든가 이런 과정은 아예 거치지 않았거든요. 예, 예. 그럼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오늘 제가 예, 한 예, 말씀 말씀하십시오. 보태면 아까 12.12 사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2.12 사태 때는 사실 지금 이번에 총경회의는 신고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고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 영해 지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 그러고 모인다. 예, 모인다. 음. 그리고 이제 이게 예행 신고를 하고 모였는데 12.12 사태는 30경비단에 소위 말해서 하나의 출신들의 그러니까 이 사적 조직이 모였어요. 그때 신고했습니까? 신고 안 하고 30경비단이 바로 청와대를 그러니까 지금 경비하는 건데 그때 30경비단장이 장세동이었거든요. 거기서 모였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회가 주축이 됐잖아요. 하나회는 육군사관학교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육군사관의 한 기수에 한 2~3명씩 그래서 쭉 이렇게 대를 내려가면서 군내의 그러니까 주요 요직을 그러니까 차지하고 있던 세력입니다. 근데 이번에 총경 모임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 지금 유삼영 총경인데 이분이 경찰대 사기예요. 경찰대 사기인데 지금 이번에 윤희근 후보자인가요? 예, 윤희근 후보자가 경찰대 6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사기면 지금 바로 물러났던 김창룡 청장이 사기예요. 예. 그러면 자신의 동기는 벌써 지금 치안총감으로 해서 지금 별 4개를 달고 물러났고 총경은 군으로 따지면 대령급이거든요. 예, 예. 지금 사기가 이제 겨우 대령급인데 이 사람이 이분이 그러면 지금 경찰 내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 하나의 비교가 됩니까? 또 하나 지금 끝나고 나서 이 회의 결과를 이 윤희근 후보자를 만나서 네. 보고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보고 듣기 전에 했는데 당시 12.12 사태 때는 이 지금 주도 세력이 어떻게 했죠? 예. 청와대로 쳐들어가서 예. 최규하 대통령을 협박했잖아요. 예. 이 사항 자체가 이 세 가지만 비교해봐도 예. 말이 안 된다는 게 명명백백해지는 거 아닌가요? 예. 아, 지금 막 어제 그 제 체했었는데 사이다 마신 것처럼 시원하게 내려갔습니다. 아니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듣고 싶은 말씀 다 해주셔가지고 아니 근데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 지금 사태가 이 정도가 되면 좀 이렇게 확전이 자제되거나 아니면 뭐 쿠데타라는 발언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긴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에 보면 뭐 기강문란 이런 표현 하면서 어찌 보면 이상민 장관 손들어준 거 아니에요? 지금 김한규 대표 뭐라고 했습니까? 윤 대통령이? 제가 아직 그거는 제가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요. 네, 아 그랬어요? 네. 아 지금 그랬어요? 말씀 지금 주시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근데 지금 예. 윤 대통령이 오늘 네. 출근길 문답에서 기강문란이라는 표현을 또 했다고 합니다. 이따 다시 정리할 텐데 네. 지금 경남 관련 주요 발언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해 나갈 것 이게 어제 있었던 사실 발언이고요.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는 기강문란이다라는 표현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확인해 주시면 바로 말씀 주시고요. 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서장 회의 주최 측에서는 이런 이제 관련 입장차를 저희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경찰서장 회의와 해산 명령 그리고 반응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좀 다르게 보고 있죠. 그리고 한겨레 보도를 보면 사진 보도를 보면 지금 내부 반발은 극심해진 상황이고 정부 차원의 대응 또 윤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대정부 질문이 있고 나서 지금 이젠 팀장급들까지 모여서 자신들이 이제 회의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 볼까요? 특정 출신 주도, 경찰대 출신 2인이 회의 제안한 것을 두고 하나회에 비유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지금 비판을 차 교수님께서도 해주셨고요.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 여기서 밀리면 국정 리더십에 타격이 간다라는 해석이 정권 차원에서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분석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건 윤심이 작용하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의 직진이라든지 정권 차원의 대응이라는 것은 결국엔 윤 대통령의 윤심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하지 않았냐라는 해석이 가능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일단 뭐 윤심이 있었던 거는 뭐 기정사실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광석화처럼 지금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다들 그렇게 윤심이 실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밀리면 국정 운영이 더 어려워진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저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밀어붙이면 도리어 지금 추락하고 있는 지지율에 더 날개를 좀 달아주는 부분이 아닐까. 지금 사실 경찰국 신설 관련돼서 경찰들이 지금 뭐 불난집이잖아요. 근데 예. 지금 뭐 갑자기 쿠데타라든가 하나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도리어 저는 기름을 좀 부어준 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요. 예. 지금 경찰 공무원이 한 10만 명입니다. 네. 가족들까지 치면 뭐 50만까지도 얘기하는데 네.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좀 대화를 통해서 네. 시간을 두고 풀어야 될 문제이지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도리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더 하락하는 하나의 또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선일보가 전문가들 코트 따가지고 보도한 거 한번 만나볼게요. 어떤 게 쟁점이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이제 노란색 네모를 좀 보시면 경찰은 첫째 독립기관인가, 두 번째 행안부가 통제를 하는 게 맞나, 세 번째 총경 모임이 처벌 대상인가 이 부분인데 세 번째에 대한 부분은 글쎄요 이것도 이제 법적으로 해석이 좀 나뉠 수 있겠는데 총경 모임이 처벌 대상인지는 어느 정도 차주현 교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저희가 마무리 짓고 첫째 경찰은 뭐 외청으로서 독립기관인가, 두 번째 행안부가 통제를 하는 게 맞나 이 부분을 좀 논의해 보죠. 차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경찰의 권한이 상당히 막강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경찰이 독립기관이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이 지금 그러니까 행안부 내에 과거 치안범 경찰국을 이렇게 신설해서 통제하는 방식 자체는 저는 상당히 경찰의 그러니까 중립성, 독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 네네. 이 경찰이 말 그대로 과거 근위주의 정권 시절에 이 지금 그 통치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우려가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좀 방식이 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현재 경찰청법에 의하면 경찰에 대한 나름대로 통제의 장치가 경찰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경찰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문재인 정권 때 잘못했던 부분이 이 경찰위원회를 정말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정권이 넘어간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몇몇 의원들은 경찰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경찰의 감독기구로 그러니까 위상을 격상시키기 위해서 예. 여러 가지 장치들을 도입하는 법안들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러니까 이 경찰위원회의 위원 선정 부분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여야가 이렇게 다 공정하게 임명할 수 있는 예. 그런 장치를 만들고 실질적인 이 권한도 주는 그러한 장치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경찰에 대한 민주통제는 행안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사실은 지금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경찰위원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 그걸 갖다가 예를 들면 여야가 추천하는 상당히 그러니까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들로 하여금 예. 경찰을 통제하는 방식.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은 사실 대한민국 경찰은 지금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이지만 국가경찰도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지금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됐는데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이 여전히 경찰서장이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치경찰 부분에 있어서의 이 부분은 지방 분권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지방자치제하고 맞물려서 단체장이 하든지 아니면 미국처럼 뭐 선출직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별개로 떼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지금 국가경찰 부분에서 행정경찰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사경찰 빼고 행정경찰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감시감독을 통제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 지금 수사경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수사경찰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걸 갖다가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또 다른 수사기관을 만들어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중대범죄수사청이 소위 말하는 한국형 FBI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FBI 같은 경우는요, 초대 이 지금 국장이었던 후보 국장 같은 경우는 35년을 국장을 했거든요. 예.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소위 말해 연방경찰에 대해서 아주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정권이 이렇게 간섭을 못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FBI의 수장은 10년을 임기입니다. 10년 그렇습니다. 임기이기 때문에 네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걸 건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트럼프 때 한번 바꾸긴 바꾸었습니다만 그 예. 때문에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 지금 수사경찰, 행정경찰, 자치경찰 이 세 가지를 분리를 해서 예. 감시 감독을 하는 식으로 가야지 하나 몽뚱그려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둬서 통제한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방식이라는 생각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동의하시면서 동시에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아주 강력하게 강조를 해줬습니다. 지금 내부에는 뭐 내부 분위기가 아주 들끓는다는 말씀 일전에 드렸는데 지금 한겨레 보도를 좀 만나볼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회의를 주도하거나 실제 참석하는 사람들, 그 다음 거요. 참석한 사람들을 보면 실제 정부 입장에서는 처벌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감찰을 한다든지 대규모 징계를 지금 아까 소개해드렸잖아요. 대통령도 적정한 조치를 할 것이다 내지는 기강회의를 자꾸 언급하는 걸 보니 결국에 대규모 징계나 뭐 이런 부분으로 나아갈 텐데 그렇게 되면 뭐 결국엔 강대강이 아니라 극과 극으로 가는 거잖아요. 게다가 지금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비토까지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하니 이게 어떻게 될지 참 전망이 어렵습니다. 정호진 소장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저렇게 가서는 안 되죠. 예. 강대강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정부에서 한 발 물러서야 되거든요. 오늘 네. 국무회의를 통해 가지고 예, 예. 행안부 경찰부 신설과 관련된 얘기를 한다. 오늘 이제 맞아요. 업무 오늘 보고가, 국무회의입니다. 예, 국무회의도 있고 업무 보고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끝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곤란해져요. 지금 지난주에도 아마 얘기했을 텐데 지금 민생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 지금 손 놓고 있습니다. 지금 민생 경제 어렵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손 놓고 있고요. 코로나 지금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학 방역 얘기했었는데 뭐 과학이 어디 갔는지 지금 실종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정부와 경찰이 강대강식으로 끝까지 저렇게 간다고 한다면 또 치안에 대한 공백도 생길 수 있는 우려도 있고요. 그 정부 입장으로서도 대단히 지금 강수를 두는 무리수를 두는 부분이고 한 발짝 물러서서 차재원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경찰의 거대해진 권력, 공룡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경찰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을 거라고 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권한을 강화시켜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만들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예. 가서는 안 되죠. 저도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시행령 개정도 보통 입법 예고 기간 이런 거 포함하면 40일 뭐 좀 넘게 걸렸던 걸 기억하는데 지금 이거 경찰국 신설 얘기하고 나서 너무 빨리 좀 진행된다는 측면이 있어서 오늘 국무회의 해가지고 상정돼버리면 이거 그냥 직진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금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내세우는 그러니까 이 지금 형식적인 이유는 그거죠.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 네네. 과거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통제가 행안부가 한 것이 아니라 민정수석이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럼 경찰을 가면 지금 정권이 손 놓으라는 이야기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지금 민정수석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경찰을 통제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법이 위반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잘못된 관행들을 자기들은 개선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과거 행자부 출입기자도 잠깐 했는데 네네네. 그 지금 행자부 장관실에 가면요 치안비서관이 파견되어 와 있어요. 주로 이 경무관들이 와 있는데 경무관하고 경정 한 명 이 두 사람이 와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는 주로 앉아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한테는 이 경찰 동향 정도만 이렇게 팩스로 앉아 이렇게 매일매일 보고하고요. 예. 그리고 청와대 올라가는 치안 관련된 이 지금 보고들도 네. 같이 앉아 행안부 장관이 그냥 공유하는 정도고 네. 사실상 과거 정권들은 이 민정수석실 그리고 또 정무수석 비서관실의 치안비서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거의 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 내각에게 맡기겠다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그 외형적인 이유인데 예.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민족 통제를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지금 지난 정권이 소위 말해서 검찰 수사권 상당 부분을 지금 경찰에 넘겨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 정권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전직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지금 주요 포스트에 지금 포진되어 있는 분들이 거의 다 검찰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검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 기울어도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거 우리가 바로 잡아야지. 라는 그런 식의 아마 상당히 전 정권이 지나치게 경찰에 편중됐던 것을 빨리 바로잡고 싶은 그러한 그 심리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검찰 출신들의 어떤 공감대 내지는 전 정권에 치우쳤던 경찰 힘주기를 좀 힘을 빼겠다 이제 이런 배경이 있을 거 아니겠는가에 대한 추측을 좀 해주셨어요.
자, 저희가 관련 보도 만나봤는데 인터넷 바닥 민심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어제 오늘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분위기를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경찰국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이상민 장관이 주장했던 부분에서 네. 검사 회의는 되고 경찰 회의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장관은 평검사들은 검찰총장 용인하에 회의를 한 것이고 이번에는 최고통수권자의 해산 영역을 어겼다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댓글로 아니 그러면 검찰총장이 묵인하면 괜찮다는 거냐? 그러면 지금은 이제 경찰청장 내정자에게 안 물어보고 모여서 명을 거역했다라 그래서 처벌한다는 논리인 거냐? 네. 이게 너무 이제 궁색하다라고 국민들은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초고속 승진을 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윤 후보자에 대한 네네. 의구심의 눈초리들도 네.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윤희근 후보자 청문회는 다음 달 4일 일단 잠정적으로 정치권에서 합의가 됐는데 정치권 분위기 잠깐 짚고 갈까요? 국민일보 보도 볼까요? 여당과 야당은 이 사태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 혈세로 월급 받는 이들의 밥 투정. 야박하네요.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또 없는 것 같은데 월급 받는 이들의 밥 투정이다. 그리고 야당은 윤 대통령이 직접 경찰 장악을 나선 것이다. 이렇게 여야로 나눠서 구분된 분위기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대정부 질문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공수가 교대가 됐습니다. 자, 동아일보의 보도, 사진 보도를 만나보면 사안과 관련해서 뭐 늘 대립하지만 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여야의 분위기 확인할 수 있고요. 야당 쪽에서는 역시 민생을 걸고 나섰습니다. 민생을 나몰라라 하면서 투쟁에만 일삼고 있는 여당을 비판하고 있고요. 서울신문의 보도를 보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어민 북송과 서해 피살과 관련돼서 맹공을 퍼부었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과 사적 채용과 관련해서 저격을 하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어제의 모습 사진 보도 몇몇으로 좀 만나볼까요? 경향신문의 보도입니다. 경향신문도 그렇고 여러 신문들이 전 현직 법무부 장관들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오고 가는가에 대해서 좀 조명을 했습니다. 동아일보의 보도도 역시 그쪽 측면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얘기들 저희가 이제 문장 소개를 해드릴 건데 니네 때도 그랬다 막 이런 식의 발언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많이 나왔고요. 경향신문의 보도를 보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모습도 역시 대정부 질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일보가 좀 더 워딩을 그야말로 섹시하게 뽑았는데요. 검찰총장 패싱한 검찰 인사다라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의원 지적하니까 의원님이 장관일 때도 그랬지롱 라고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반격을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대정부 질문과 관련해서 저희가 장면들 좀 만나봤는데요. 어제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셨습니까, 교수님? 아무래도 박범계 전 장관하고 한동훈 장관과의 일종의 리턴 매치라고 할까요? 네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이 장관으로 있을 때 사실 이 지금 한동훈 장관이 여러 차례 자체 인상을 당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완전히 지금 입장이 뒤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리턴 매치인데 저는 이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없는 상황에서 인사를 한 부분에서 전 정부도 그렇게 하지 않았냐. 예. 이게 일종의 윤 대통령이 지금 구사하고 있는 피장파장론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니네들 했는데 우리가 좀 하면 어때? 그러한 이 논리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등장한 전임 총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상당수 많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모아줬던 이유는 뭡니까? 전임 정권이 잘못했던 부분을 답서하지 말고 새롭게 잘하라는 뜻으로 믿어준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니네들도 했으니 나는 좀 하면 어때는 식의 논리 구사 자체는 예. 저는 너무 상당히 지금 없어 보인다. 네.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 근데 뭐 저는 한동훈 장관 편을 들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어떤 화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 답변을 어제도 하는 걸 제가 유심히 봤는데 매우 좀 침착하게 부드럽게 이제 돌려서 소위 까는 이제 그런 화법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반응은 이따 이제 김영기 대표가 좀 정리해 주실 거고 정어진 소장께서는 어떤 그 대정부 질문에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 보셨습니까? 저도 일단은 전현직 장관들 네. 마주친 부분인데요. 차재원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네. 내로남불이 아니라 니불내불이다. 지금은 이제 네네.
네가 불린했으니까 나도 불린이다. 뭐 네네. 이런 식으로 정부가 지금 나서는 건 정말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지난 그 어제 대정부 질문을 보니까 우리 박범계 의원님께서는 많이 화를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예. 과연 그게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다가갔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좀 되짚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레이저까지 쏘시는 거 보니까 약간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예. 말뿐만 아니라 애티튜드에서도 상당히 좀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닥 그래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밀릴 수 네. 없는 기싸움을 뭐 사실 대정부 질문이나 국감 때 이제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특히 의원들은 저런 이제 포커스를 많이 받는 자리에서는 그런 DNA가 좀 스스로 이제 좀 익숙해지면 좀 탑재가 되어 있는가 보죠. 저 그렇게 막 화를 내거나 고성을 지르거나 레이저를 굳이 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질의응답 과정인 것 같은데 왜들 그런답니까, 교수님? 박범계 장관이 약간 좀 욱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 좀 분명히 욱하는 측면이 욱하는 있어요. 측면이 있고 네, 본인 입장에서는 그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장관 때 진짜 이렇게 여러 번 자천까지 보냈던 그러한 이 입장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 해도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아마 더 이렇게 좀 더 작동한 것 같아요. 네. 소위 말해서 좀 비분관계를 한 거죠. 그러나 흥분하면 뭐 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사실은 이제 이걸 차분하게 예. 이렇게 이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부분 결국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한동훈 장관이 가면 거의 지금 질의받고 그 입장을 바꾸겠습니까? 예. 결국은 누가 민심을 얻느냐의 부분이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박범계 장관이 좀 더 현명하게 그러니까 좀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예, 일각에서 나오는 이제 여론 중에 하나로 소개를 해드린다면 추미애 장관하고 뭐 워낙에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뭐 아무튼 뭐 국가적으로 좀 혼란스러울 정도로 뭐 언론을 더 도배했었으니까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박범계 장관님은 크게 이제 조명을 받은 게 없다라는 의견들도 좀 아픈 의견들이 있어서 그때 그 상황을 뭔가 좀 이렇게 복구하고자 더 화를 낸 게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들도 있었다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전직 장관들의 리턴 매치, 전 현직 장관들의 리턴 매치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댓글 상으로는 네. 압도적으로 이제 KO 패처럼 보입니다. 누가요? 박범계 장관의 아, 그래요? 전 장관의 아, 그 정도예요? 네, 뭐 소리 지른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 아하. 그리고 박범계 의원 말은 주장이고 예. 한 장관의 말은 설명이었다. 이런 아. 평가들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박범계 의원이 그 한동훈 장관을 꾸짖은 내용이 결국에 본인이 이제 법무장관일 때 했던 오류들에 대해서 그대로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을 꾸짖으려다 본인이 당했다. 이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자꾸 이제 제가 질문을 너무 한 장관의 편을 드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인사청문회 때도 그랬고요. 한동훈 장관 그리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그 바닥민심이긴 하지만 여론을 좀 만나봤는데 너무 번번이 야권에서 한 장관만 나오면 자꾸 이렇게 마이너스 포인트를 보여주거나 오버하거나 무리하다가 실수하거나 실언 나오고 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제가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총장 때 상당히 추미애 또 뭐 이래 또 하고 또 추미 장관하고 상당히 갈등 많이 빚고 할 때 예. 제가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이 지금 미당 서정주 시인이 쓴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키운 파라리 바람이다. 는 표현을 써서 아마 이 오늘의 윤석열을 키운 파라리 바람은 예. 추미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한동훈을 키우는 파라리 바람은 저는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민주당이 너무 예.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분명히 대정부 질문은 저는 어제 민주당 뭐 칭찬이라기보다는 준비는 잘 돼 있다. 그 예전에 인사청문회 때는 진짜 좀 망신스러웠잖아요. 뭐 이모 뭐 그리고 무슨 3에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진짜 저게 죄송합니다. 진짜 저게 말이 되느냐 이런 생각 들 정도였는데 좀 더불어민주당에게 좀 따가운 제안을 좀 해주십시오. 제언을 좀 해주십시오, 소장님. 어떤 걸 좀 잘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시국에. 그러니까 뭐 어제 대정부 질문 같은 경우는 벌어진 정치 현안이나 이슈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루긴 했는데요. 네네. 좀 국민들한테 좀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 그런 좀 진정 어린 좀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들었고요. 예. 어제 한 가지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네네. 민생 관련된 질의는 거의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현안 관련돼서 너무 물어뜯었으니까요. 정치 현안 지금 뭐 대립하고 있는 이슈 중심으로 했지
그 민주당도 민생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민생과 관련된 지금 구멍은 엄청난 구멍이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한 것들, 뭐 코로나 관련된 부분 이런 거는 전혀 어제 주요하게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또 네. 이제 비틀긴 좀 뭐한데 민생 얘기하면 아마 언론에 기사도 안 났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현안 얘기를 해야 꼭 사진 찍어주고 왜냐하면 어떤 질문을 하고 서로의 표정이 뭔가 기사화되기 좋은 시점에 막 프레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언론도 어쨌든 민생 얘기할 때 좀 다뤄줘야 된다. 민생을 얘기를 물론 준비를 한 분들도 있었거든요. 아주 소수긴 하지만 그 얘기 잠깐 하고 가고요. 다른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어민 북송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조금 머쓱해졌습니다. 누가? 하태경 의원이 사실 좀 머쓱해졌어요. 왜냐? 이게 지금 국방장관이랑 통일부 장관 나와서 이 북송할 때 유엔사 승인 니네 안 받았잖아. 안 받았다고 언론에서 누누이 얘기했는데 지금 현 정부의 장관들이 아닌데 북송할 때 우리 유엔사 그때 유엔사 승인 받은 걸로 안다라고 얘기했더니 뻘쭘해진 거예요. 이건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그것도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진상은 반드시 규명돼야 되지만 네. 상당히 정권이 뭔가 의도를 갖고 지금 시나리오에서 지금 상당히 뭐 이러한 사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예. 이 인식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너무 지금 그러니까 이 정부와는 달리 여당이 너무 지금 오버하고 있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 유엔사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식으로 태영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이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네. 하나 사안이 있잖아요. 지금 탈북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이 뭐 다 알려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바로 며칠 전 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그랬죠? 16명 살해 안 한 것 같아.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왔거든요. 예, 예. 자, 근데 지금 딴 데도 아니고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당이 이런 부분들의 중요한 정보를 이렇게 뒤엎을 정도로 이야기할 때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이야기해야 돼요. 근거 없이 이런 식으로 카더라식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면요. 바로 그 자체가 스스로 신뢰를 갉아먹게 돼버리거든요. 예. 더 큰 문제는 결국은 이 중요한 문제를 정쟁 차원에서 거론하고 있구나라는 스스로 딱지를 붙이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정 간에 보통 저는 그 대정부 질문을 할 때 물론 이제 의원들이 장관한테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제가 이런 질문을 할 테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까지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당정 간에 뭐 어떤 의제와 관련된 조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건 좀 가도 너무 간 게 그동안 누누이 주장하던 게 지금 집권 여당 의원의 질문이 현 정부로 하여금 이게 완전히 다른 의견을 내버린 거예요. 정반대 의견을 내버리니까 이거 완전 불협화음이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불협화음이 맞죠. 근데 사실 저는 불협화음을 떠나서 차재현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너무 카더라에 의존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분들께서. 그러니까 유엔사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거 정전협전 위반이다. 네네. 대단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강하게 그 태영호 의원, 뭐 하태경 의원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근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팩트체크,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계속 말씀하셨다가 대정부 질문에서 소위 말해서 망신당하신 거예요. 이거 네네. 지금. 네. 근데 과연 이게 불협화음의 문제를 떠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의 마인드가 있는지 예.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야당 마인드인 것 같아요. 야당 마인드이기 때문에 뭐가 터지면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바로 그냥 물어뜯는 이런 야당 근성이 너무 오랫동안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예. 어제 제일 당황한 사람은 아마 그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한 하태경 의원일 텐데 여러분들 꼭 유튜브 보시고 이게 어쨌든 어제 장면들이 상징적 장면들이 많아서 우리가 이제 시쳇말로 유잼이라고 하죠. 노잼이 아니라 유잼, 재미가 있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댓글들도 많이 달렸을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 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재반박하는 내용을 주장한 게 누구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네.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네네. 통일부가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이라는 전제를 또 달았습니다. 혹시 이제 기록이 있느냐 명확하냐라는 걸 대비하기 그래요? 위한 걸 수도 있는데 자 예. 한번 들어보면 네네.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예. 유엔사가 북송한 이후에 통일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 그러니까 강제 북송을 알고 승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통일부와 유엔사가 잠시 불편했던 때도 있었다고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게 모르겠. 장관의 인터뷰 치고는 예. 기록은 없지만 네. 직원들에 의하면 그때 맥락이 그래서 유엔사가 강제 북송 모르고 승인했어라는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권영세 장관 오늘 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예, 라디오 인터뷰 소개해드렸고요. 자, 네.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 함께 이제 힐링 투어 해보러 가실게요. 자, 오늘도 어디로 좀 가볼까요? 포항으로 또 가나요, 저희? 포항입니까, 김 PD? 어디요? 울릉인가요? 아, 울릉도로 갈게요. 자, 울릉 군수 만나셨네요. 자, 울릉에 도착한 우리 이준석 대표님, 이준석의 힐링 투어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영남일보의 보도인데요. 딱 사진을 왼쪽이 울릉 군수라고 하시네요. 남한권 울릉 군수이시고요. 셀카를 찍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모습이고 경북메일도 마찬가지로 포항 방문에 이어서 이번에는 울릉도를 입도했다. 주민 즉흥 만남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뭐 매일 이제 그 행보를 따라가고 있는데 어제는 이제 지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행보는 뭐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제 이 힐링 투어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런 힐링 투어라는 게? 글쎄요. 뭐 지금 나름대로 하니까 지금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렇게 하지 않을까요? 계속요. 뭐 저는 보니까 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데 홍길동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준석 당대표의 별명을 이제는 이길동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이길동. 예. 근데 상당히 노림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노림수를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 이러한 행동 자체가 잘했다 못했다 할 떠나서 결국 이준석답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종의 뭐랄까 군사 용어로 하면 변칙기동이죠. 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준석 당대표가 이번에 징계받고 나면 어떤 식으로 공격이 올 거야라고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던 측면에서 세력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럽죠. 당연히 윤리 재심 신청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고 이렇게 따박따박 공격이 올 거니 생각하고 오시는데 다 무너졌어요. 그런 건 안 하고 딴 데서 외곽에서 성동격석식으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비해야 되는 측면에서 나는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지? 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완전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는데 예. 그 게릴라전이라는 부분이 저거의 가장 지금 취약한 지점을 공격하는 데잖아요. 그럼 가장 취약한 국민의힘이 가장 취약한 지점이 어딜까? 2030 예. 젊은 층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호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 계속 가서 결국 내 아니면 이 사람들을 할 수 있는 사람 당내에 누가 있어? 그런 식이고 또 그런 사람들을 상당히 그러니까 만나고 격려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가시하고 예. 이러한 부분들이 또 특히 수도권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을 중심으로 돌면서 외곽을 돌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 포위망을 앞으로 점점 좁혀오면서 결국 어느 순간 서울로 올라오겠죠. 예. 그러면 이 지금 국민의힘의 상당히 하니까 윤핵관을 비롯한 이 지금 윤석 당대표의 반대 세력 입장에서는 예. 저 친구 언제 올라올 거야? 예. 초조하게 기다리겠죠. 예. 그리고 이러한 그 자체가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다루듯이 예. 뉴스의 초점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주 뭐랄까 이준석다운 예. 깨를 내고 있는 거죠. 스마트합니다. 이제 그 지역적인 행보를 계속하다가 수도권에 언제 올라오는가 그것도 집중해 봐야 될 텐데 말씀대로 이제 울릉 갔다가 아마 호남은 그러니까 광주는 재방문할 걸로 이미 지금 보도가 됐고요. 지금까지 우리 비공식 준석 투어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 PD 그 다음에 어디 간다 그랬어요? 강원도 갔다가 지금 울릉도 갔다가 그 다음에 광주 갔다가 그 다음에 혹시 대전 가서 성심당 가서 빵 먹습니까? 어디 가긴 가는 거죠 또? 아무튼 뭐 차재현 교수님의 예상대로 수도권은 가장 마지막에 밟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울릉, 광주까지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혹시 또 어느 지역을 방문할까요? 정호진 소장께서 예측해 주신다면 뭐 제주도 혹시 갈 것 같지 않습니까? 가긴 가겠죠? 가시겠죠. 가겠죠. 아니 5명이 당원이 불러준다면 예. 5명이라도 다 가는 간다 거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전국 투어를 계속 하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마지막에는 수도권에서 예. 대미의 이벤트를 크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나쁘지 않은 행보라고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당원들, 지지자들을 끊임없이 만나러 다니는 부분들은 대단히 필요한 부분인데요. 예. 사실 보면 이렇게까지 장외에서 이런 식의 행보를 보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예. 사실 일반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도 그동안 정치인들의 행보나 이런 걸 보면 예. 예를 들어 쫓겨나거나 물러난 대표 같은 경우는 잠시 자숙하거나 해외를 나가거나 말씀하셨듯이 법정 투쟁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팔도를 다니면서 당원들 만나고 지지자 만나고 일반 국민들 만나고 대단히 신선해 보여요. 예, 예. 긍정적인 효과가 이준석 대표한테는 계속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좀 뭐 극적일 것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좀 먼 거리에서 와야 좀 극적으로 보일까봐 제주를 마지막 행보로 했다가 수도권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을 좀 해보고 근데 지금 차재원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윤 핵관들 내지는 여당은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만나볼까요? 바로 누구를 지운다? 열심히 우리 이준석 대표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억해 보시면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2명의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정점식 의원과 김윤 전 서울시당 지금 현재도 아니죠. 국민의당일 때 서울시당 위원장을 했던 김윤 후보를 추천해서 지금 넣겠다 인선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보도도 볼까요? 서울신문 보도를 넘어서 대구신문도 마찬가지로 국민의당 몫의 최고위원 2명을 임명하기로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준석 지우기가 완벽하게 또 가능해지는 겁니까? 지도부 입장에서는 교수님 어떻습니까? 뭐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나중에 6개월 뒤에 복귀했을 때는 네. 아무튼 그러니까 최고위 구성 자체가 그러니까 일종의 반이가 더 좀 한 명 정도, 2명 정도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은 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자신을 반대하는 최고위원 1-2명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본인의 그러니까 지금 뭐 행보에 큰 타격이 있을까요? 어차피 지금 뭐 당대표 지금 6개월 동안 지금 그러니까 정지된 상황에서 네. 본인이 생각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민심을 누가 잡느냐. 네네. 그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정정식 의원을 안철수 이 의원이 추천하고 하는 것은 소위 말 정치적 상식, 정치적 문법하고는 안 맞잖아요. 예. 그런 것 자체가 너무 정략적이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국외자 입장, 관전자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네. 정말 정치 참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죠. 저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실제 지금 이렇게 2명을 임명을 하게 되면 권성동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이 하는 첫 인사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주목을 안 할 수는 없는데요. 뭐 권성동 원내대표는 나름 또 이제 스스로 흡족한 마인드를 갖고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내재적으로 접근해 보면. 뭐 이미 준비된 준비된 거였나요? 이미 준비된 수순 아니었나요? 예, 예전부터 그 안철수 의원이 두 분의 최고위원 추천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고요. 예. 그 일반적으로 보면 그 지우개를 세게 지우거나 빡빡 지우게 되면 그 지운 흔적이 더 크게 납니다. 예, 종이가 구멍이 날 수도 있고요. 네. 예,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완급 조절 좀 국민의힘이 힘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지도부들이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네. 오늘 뭐 두 분의 표현이 비유가 너무 주옥 같아서 아까 나를 키운 건 바람이 8알이었다에 이어서 지우개를 빡빡 지우면 지우개 가루가 커진다. 뭐 너무 당연한 말씀이긴 한데 딱 와닿는 상황에 와닿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와닿는 댓글들을 준비했다고요, 김영기 대표? 자, 이준석의 힐링 투어 국민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 밖에서 이제 선동을 한다라는 것들 그리고 아직 해소되지 않은 그 의혹들에 대해서 책임도 안 지고 밖에서 이제 이런 장외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네. 이런 댓글이 대번에 또 나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없으니까 그 빈자리가 표가 난다.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게 이제 뭐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국민이 그렇죠. 느끼기에는 이게 이제 윤핵관의 이런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나 또 국민의힘 당원들이 느끼는 부분은 네. 청년 민심이 돌아서고 하는 데 있어서 이준석 대표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장외 정치를 하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심지어 이제 이분의 개인의 입장이겠습니다만은 보수의 보배, 보수의 보배요? 이준석을 지켜내자. 어허. 이런 뭐 6070 등도 응원한다. 예. 이런 댓글까지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제 이슈 집중 저희 코너에서는 이준석의 힐링 투어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긴 했는데 저희 유튜브 댓글에도 제발 입당해 주세요. 1,000원이면 됩니다. 뭐 이런 식의 댓글들이 이준석을 살리자 이런 댓글도 실제 달렸다고 합니다. 예, 이준석의 힐링 투어 만나봤고요. 자, 오늘의 정치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표현들을 많이 저희가 좀 주목하고 있는데 다음 사진은 한국거래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과 관계자들의 모습인데요. 여기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빨간 청개구리 정책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위기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 위기를 기회로 원인을 심화시키겠다는 빨간색 청개구리 같은 정책, 제가 소개는 해드렸는데요.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동아일보 보도도 지금 만나보고 있는데요. 빨간색 청개구리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김 대표?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빨간색 청개구리는 무엇입니까? 청개구리는 청개구리인데 빨간색이래요? 네, 이재명 의원의 설명은 네. 위기가 있으면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정치 역할인데 반대로 네. 가고 있다. 그러니까 위기 원인을 제거하기보다 위기를 기회로 원인을 심화시키겠다는 것이 예. 청개구리, 그중에서도 빨간색 청개구리 같은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본인도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 이해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청개구리가 이제 거꾸로 하는 것의 뭐 대명사긴 한데 네네. 빨간색 청개구리 바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네네. 아니 제가 생각해도 빨간색은 주식에서 상당히 강세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빨간색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강세장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실질적으로 청은 뭡니까? 아. 약세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빨간색을 이야기하면서 네. 그러니까 약세장을 만드는 정책을 하고 있다. 예, 예. 그런 걸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역시 우리는 한참 멀었어요. 교수님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 봐요. 딱 와닿잖아요, 지금. 좋습니다. 근데 자, 근데- 결국에 국민을 네. 향한 메시지인데 예. 바로 약간 갸우뚱대고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 맞아. 해석을 붙여야 되니까 그러면 보좌관들이 잘못한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교수님처럼. 주식 투자분들은 딱 당장에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할 줄 알아야 이게 메시지가 되는 거지. 보좌관들은 반성하시고요. 자,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비명계에서는 지금 이재명 의원을 비토하고 있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가? 개양을 셀프 공천을 해명하라고 공세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얼마 전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폭로라고 하면서 폭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 개양을 해, 공천 좀 해줘라고, 이제 공천해야 돼, 받아야 돼라는 식으로 통화를 통해 얘기했다는 개인적 통화를 공개한 거잖아요, 박 전 비대가. 근데 이게 또 좀 여러 논란을 낳고 있는데 이걸 받아가지고 비명계가 지금 공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내용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네네. 뭐 셀프 공천한 거 다 알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 일종의 내부자가 폭로를 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아프죠. 아프고, 근데 이런 폭로 자체가 저는 이번 뭐 의대명이라는 걸 갖다가 이 추세를 뒤엎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당 대표가 되고 앞으로 이재명 의원이 지금 차기 대권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 예. 상당히 우리가 이 속담에 그런 말을 쓰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 예. 심각하게 옷을 젖는 한 대목으로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신뢰라는 부분에서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셀프 공천도 제가 이제 굳이 쉽게 예를 들자면 이제 김영기 대표가 저한테 이제 어제 전화를 해가지고 꼭 프로그램에 넣어달라고 전화를 했다. 넣어야 된다라고 이제 뭐 셀프 공천이 아니라 셀프 이제 뭐 투입, 뭐 셀프 섭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김 대표가 어떻게 나랑 또 믿음을 가지고 전화를 하겠습니까? 정치라는 건 신뢰인데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치를 하는 거 아니지만 어쨌든 뭐 정치인들은 저런 거 약간 정치인이라면 저런 거는 피해야 될 공세 아닐까요, 정호진 소장님? 그러니까 뭐 수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뭔가 옆구리 찌르진 않으셨겠죠. 네. 예,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뭐 민주당 관계자도 아니고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 뭐 다급했던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박지원 그때 비대위원장한테 네. 전화 통화까지 했다는 걸 보면 예. 많이 다급했다. 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전후 관계 좀 살펴봤고, 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셀프 공천 폭로한 것 두고 또 비명계가 공세를 하는 것 두고 혹시 어떤 댓글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소개 좀 부탁해요. 지금 이제 제가 컴퓨터가 갑자기 이제 너무 알겠어요. 과열되면서 예. 찾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생방송의 하나의 묘미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는데 세림 선사님, 최영숙님, 김정진님, 김정윤님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더 좋은 정치연구소 정호진 소장, 메타커뮤니케이션 센터 김영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한마디 시간입니다. 생각 좀 하고 말합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서 열렸던 전국 총경급 회의를 겨냥해 12.12 쿠데타에 비유했습니다.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고요. 특히 어제 있었던 대정부 질문에서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상민 장관이 결국 설전을 주고받았죠. 경찰서장 쿠데타라고 했지 내란이라고 하진 않았다. 이런 웃지 못할 변명도 나왔습니다. 한 부처의 장관이 소속 공무원들의 단체 회의를 무력 쿠데타에 비유하는 것은 오바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바하는 쪽은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언급된 탄핵이라는 단어는
지금도 야권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경찰국 논란에서는 이상민 장관 탄핵론도 나오고 있죠. 이게 정권 초기 허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에 탄핵이 이렇게 자주 언급된 것도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극과 극으로 치닫는 정치, 망언과 망언으로 대립하는 정치가 과연 누구를 평온하게 만들 수 있을까? 안 그래도 하루하루 피곤해 죽겠는데 생각을 좀 하고 말을 합시다.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